기자 홍사훈입니다. 목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그리고 권순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6월이죠. 국무회의에서 토지주택공사 LH 여기서 땅 장사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지시가 나왔고 거기서 그래서 지난주에 LH 개혁위원회 출범했잖아요. 네. LH 개혁위원회. 이거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저는 LH 진짜 문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기관이 무슨 공공사업이냐.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일단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그래서 위원회가 LH 개혁위원회가 뭐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이거 보면 간단하게 소개 좀 권 이사님 좀 해주시겠어요? 대통령님께서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일정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전임 국토부 장관이었던 박상우 장관이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런 간단한 방식 말고 보다 근본적인 LH의 사업구조, 그러니까 사업구조나 조직 개편까지도 이참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LH 개혁위원회 출범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H 개혁이 사실 중요한 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LH가 개혁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관심 없습니다. 이게 집값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게 앞으로 공기업인 LH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이 시간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LH는 공인된 땅 장사냐 이렇게 너무 센가? 땅 장사를 해왔죠 그동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그 발언이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이걸 일정한 이윤을 받고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저 말을 듣고 정확히 봤다. 제가 예전에 계속 취재했던 게 저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봤다. 이제 정말 LH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행정부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LH에 대해서 LH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힘써달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많이 했지만 택지 매각하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문제 본질을 집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LH가 사람들이 이제 땅 장사, 집 장사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LH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말 기여했느냐,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매각을 하는 택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실 강제로 수용을 해서 그걸 조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파는데 그 이익을 대부분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부장자가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저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저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중간중간 말할 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용을 해서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해서 공공 택지를 지어야 되니까 이걸 LH가 다시 민간한테 판다. 건설사들한테, 시행사들한테. 여기서 그럼 땅 장사라는 그 논리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모든 땅을 다 파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 그리고 이제 민간 부장주택이 있는데 민간 부장주택이 바로 땅을 파는 거죠. 근데 공공분양주택도 사실은 건물 아래 있는 땅도 파는 거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거기서 나는 이익으로 물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대부분 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택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는 좀 시기별로 좀 다르게 정리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이제 그 당시엔 주택 공급이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LH가 일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다 주공 아파트를 공급했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좀 정기가 마련된 게 1980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서 그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당시는 LH가 아니라 주공이나 토공이 택지를 조성하고 일부는 자기가 공급하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그 시점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시점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 가격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춰서 공급을 해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보다 훨씬 더 강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이상의 주택 공급을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정도로 통제를 해왔었죠. 예.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LH가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함께하는 제도가 2000년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공공택지의 일부는 너무 과거 얘기를 과거 얘기보다는 앞으로 대안이 중요하니까 역사를 말하는 거는 좀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러한 사업 구조 일부는 앞에서 남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성한 필요한 비용들을 공공택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가 한 20년 가까이 작동을 해왔던 거죠.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그 교차 보조를 해준다 그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자가 나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보존을 해준다, 벌충을 해준다 이런 일단 개념. 그러면은 그 어쨌든 대통령이 이걸 갖다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는 LH만의 문제라면 이게 사실 그냥 LH 국무회의서까지 이걸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집값 상승에 어쨌든 지금 미친 집값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뛰었잖아요. LH가 저 구조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집값 상승에 저는 LH가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집값보다 더 높게 분양했다라면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집값이 뛰는 것에 편승을 한 거죠. 편성을 했다. LH로서는 경영 상태가 양호해지려면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불안정해져야 경영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LH의 경영 상태가. 그러니까 땅을 좀 더 비싸게 팔고 집을 좀 더 비싸게 팔아야.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야만이 LH도 그러니까 같이 거기 먹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는데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를 LH가 하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간 건설사하고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좀 추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2012년도에 최초로 변경을 시키고 2016년에 또 한 번 더 변경시키는데 종전은 조성가를 기준으로 해서 95%에서 110% 수준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전부 다 감정 가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라는 건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평가되는 금액을 말하고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공동주택의 이제 용지의 공급 가격이 오르죠. 용지의 공급 가격이 오르면 다시 그것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높은 분양이 되면 또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2015년도 이후에는 이 구조가 너무 명확해지고 택지의 공급 가격이 높아질수록 LH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LH가 주거복지의 전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게 버리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죠. LH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 땅값, 집값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아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도 똑같네. 네네. 주택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될 때는 LH의 영업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낮아질 땐 같이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네요. LH로서는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올라줘야지 이익이 많이 되고 경영 상태가 양호해지고 그리고 사업의 기회도 또 생기고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면 집이 또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고 그러면 또 택지 개발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경영 상태는 LH의 경영 상태는 양호해지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 땅을 파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대통령이 지금 LH가 왜 저렇게 부동산 투기에 편승을 하느냐. 네. 어쨌든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집값이 같이 미치는데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LH가 개혁을 해서 저 구조를 갖다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하면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뭐 완전히 해결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부동산이 있고 LH가 공급하는 부동산은 거기에 이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거 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죠. LH가 수행하고 공급하는 이제 공공택지 혹은 공공주택으로 주택시장 전체를 안정시킬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규모나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사이즈로 보면은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LH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주거복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인데 저렇게 집값이 오르면 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세팅되는 것이 저게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의 전달자로서 최대의 공기업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그 과거에 뭐 요즘 상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판교가 201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그 개발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게 이제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 그때 그 뽑은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원주민들한테 평당 93만 원의 그 강제 수용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게 싼 가격 헐값에 수용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비싼 값에 수용한 것도 아니고. 93만 원의 평당 수용을 해서 거기다 전기 깔고 수도 상하수도 깔아서 이걸 790만 물론 돈 드니까 그걸 갖다 그래서 평당 790만 원에 민간 건설사하고 시행사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건설사들은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평당 1,600만 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용적률을 160% 쳐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2,600만 원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평당 93만 원짜리 땅이 어쨌든 간에 공공사업인데 공공주택 사업인데 평당 2,600만 원이 되는 30배가 뛰는 이게 공공사업이 맞느냐 하는 의심이 그러니까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주장한 게 택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택지를 매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건설사가 많이 이익을 취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취할 거냐라고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세게 적용하면 초기 분양자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헐겁게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거기에다가 택지를 분양하는 것 자체가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저기서 하나 더 쳐다봐야 될 게 저 790만 원이라는 게 일종의 조성원가예요. 조성원가. 택지로 만드는. 택지로 하는 조성원가인데 뭐 93만 원에 수용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한 50% 정도 됐을 거고 거기에 이제 도시 기반시설 이런 거 닦으면서 뭐 79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저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거냐 시세로 공급할 거냐 LH가 이 기준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 판교 시점은 공공택지개발 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돼 있는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고 조성원가를 가지고 일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공공주택 지구에서는 저 공급되는 땅 가격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거하고 감정가로 공급되는 것의 개발 이익은 누가 좀 더 가져가냐? LH가 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조금 더 LH가 많이 훨씬 많이. 그래서 아까 LH가 영업 수익이 5조 6조 갔을 때가 그 감정가로 공급되는 택지가 가장 많이 팔렸던 시기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H로서는 개발 이익을 땅 가치가 올라간 거를 우리가 공공이 많이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민간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 LH 공기업이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감정가로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땅 자체를 매각하지 않으면 개발 이익을 거의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투기 문제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팔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한다? 대안이 그러니까 뭔지 팔지 않고.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하는 거죠. 택지를. LH가 조성한 저 택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임대용으로만 간다? 그렇죠.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이유는 공공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이제 공공 필요 목적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죠. 공공 필요라는 거는 주거 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땅을 팔게 되면 민간의 땅을 팔게 되면 LH가 좀 더 비싸게 파느냐 아니면 적게 파느냐 낮은 가격에 파느냐 아니면 분양가를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것이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건물만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토지 임대부 주택이 네네 토지 임대부 주택이든 뭐 다른 방식도 도입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상업용 택지도 토지 임대 방식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다. 여기에 건설사는 그러면 굉장히 또 아우성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버느냐?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해서 건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급공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시청을 짓는다 이런 거에도 이제 그 건설사가 입찰로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땅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지. 땅을 분양받아서 그 분양받은 땅이 또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서 돈을 엄청난 초과이익을 버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땅을 싸게 사가지고 결국은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남대문을 누가 불을 질렀어요. 그렇었지. 그 불을 지른 이유가 토지 보상가가 적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싸게 사서 엉뚱한 사람이 돈 벌게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싸게 산 거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갖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실은 그렇게 불만 가질 수 있는 명분이 확 줄어들죠. 근데 어쨌든 그 국민들이 일단 임대 어쨌든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임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일단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아무리 공공이 조성한 토지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100% 임대로만 어쨌든 우리 인식은 사회적인 이미지는 임대주택은 좀 후져 민간주택이 좀 세련됐어 이런 이미지를 어쨌든 갖고 있잖아요. 물론 공공이 짓는 임대를 좀 세련되게 지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꽉 박혀 있으니까 그걸 갖다 100% 공공이 LH가 조성한 그 토지를 임대용으로만 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물까지 임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민간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반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형식으로.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공공 분양과 관련돼 있는 성격들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70년대 뭐 과거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가주택과 관련돼 있는 이제 LH는 기본적으로 자가주택 보유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어요. 그리고 이건 역대 정부 들어서 마찬가지였던 거죠. 뭐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권들에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택 공공 분양 주택을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주 가입자가 2,700만 명이고 심지어 2009년도에 우리나라 청약 통장을 다 통합했는데 그 이전에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저축 가입자 이게 공공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1만 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난리 나겠네.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분양 정책은 역대 정부별로 이게 이제 특정한 정책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공급이 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공급된 주택들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청약 저축을 많이 납입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 문제가 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신혼부부를 공급이라든지 또 지난 정부에서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배려 대상자들한테 계속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확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공공 분양 주택을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축소시키거나 개편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고 네. 쉽지 않으니까는 그 쉬우면은 개혁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일 네. 이유도 없죠. 예. 그러니까 청약저축과 관련해서도 청약저축을 드는 사람들은 사실 싸게 좀 분양을 받아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게 많잖아요. 집값이 좀 올라서 나도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다 있죠. 근데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형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면서 그게 사실은 LH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LH가 공급한 주택이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도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부담 가능한 주택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예. 예전에는 싸게 분양했는데 그게 다시 부담 불가능한 주택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투기가 일어나서. 근데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지 임대 제도를 잘 정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토지 임대든 임대주택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내 소유의 온전한 임대가 아닌 자기 소유의 땅까지 주택이든 소유. 예. 그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갖다가 민간이 들어오지 않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공공이 하면 LH 마크가 붙은 거 아니야? 이건 후진 아파트야. 이런 이미지가 일단 그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럼 깰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LH가 직접 시행하더라도 예. 건설공사에서는 아파트하고 공동사업자를 정리하든지 도급공사를 통해서 그쪽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누구냐. 예.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땅을 팔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건설 도급공사를 어떤 건설 사용하는 그 같이 하느냐, 혹은 공동 그 사업 시행을 통해서 그쪽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지난번에 국무회에서도 그 말을 잠깐 비슷하게 했는데 네. 그냥 시행은 LH가 직접 하는데 네. 그 건설회사들은 그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이거 와서 지어라 네. 이런 도금만 주면 안 되는 방법이 있지 그렇죠. 않느냐. 건축을 하면 되죠. 그럼 좋은 아파트, 세련된 아파트들 LH 마크 마크 꼭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그럼 싼 아파트를 갖다 거기 지을 수 분양가가 좀 저렴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LH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냐. 근데 이걸 갖다 민간 건설사들한테 팔아버리니까 여기서 분양을 하면은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까지 딱 맞춰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보다 더 낮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 그거인 거죠.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면 공공 최대한 국민들의 주거복지에서 낮춰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라는 게 일반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민간의 토지를 매각해서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라.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봐야죠.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잠깐 보면 뉴욕에 이제 저희가 많이 예를 드는 배터리 파크 시티 맨하탄에. 같은 맨하탄에 그 최고급 주택지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고급 이제 매물들 다 있지. 직접 그 뉴욕시가 시행을 한 게 아니라 예. 땅을 블록별로 통임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건설사가 들어와서 직접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납부만 한 거죠. 그래서 건설사가 결국에는 그 건물을 지어서 민간에게 분양도 하고 그러니까 시행을 LH가 할 수도 있고 시행을 건설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있고. 예. 그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맨하탄의 그 배터리 파크도 그러면 땅은 그럼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가 뭐 거기도 계속 일어나죠. 건물 거래가. 근데 약간의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고요. 예. 워낙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치가 건물에도 붙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대신 토지에는 붙지가 않겠네. 그럼. 예. 토지 임대료를 그러니까 뭐 100% 환수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8, 90%를 환수하는지 하여튼 그 일정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LH가 지난번에 그런데 박상우 전임 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니까 당장 LH 돈 없다. 그리고 LH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뭐 저 부채가 160조 적자가 160조나 되는데 직접 시행하고 뭐 이럴 자금 여력이 없다. LH가 무슨 돈이냐 이 얘기 했었거든요. 부채하고 적자는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그 LH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부채가 뭐 한 100 지금 60조 정도, 16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30% 내지 40%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도 이제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채는 90 몇 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달하는 것들이 대부분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우리나라 LH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통제되니까 LH가 조달하고 있는 회사채에서는 국가가 보증해줘요.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국고채 금리로 조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H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조달하려고 하면은 이게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역시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LH의 부채 비율이 520%까지 갔다가 지금 200%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에도 부채는 늘어났지만 자산이 더 늘어났고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도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것들이 사업비 여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물론 이제 가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를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뭐 자금 조달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주택 부양을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주택 도시기금에서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장기로 융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기금이 68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여유 기금을 모아가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1,0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다 주택 사업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걸 모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금이라는 건 다 목적이 있는 기금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금을 갖다 이쪽에 쓸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여유 자금을 모아놓은 기금이 그게 1,000조 원 가량 된다는 거죠. 그것만 따로 이제 모아놨는데 그거를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여기에 택지를 분양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으면 이제 잠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임대료로 환수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금융 이자보다 높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부동산이니까. 높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원금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핑계라 이렇게. 그렇죠.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충분히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LH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지구 지정하고 보상 들어가고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가 공급되고 주택이 조성돼서 공급되는까지 짧게는 7년, 5년, 7년 혹은 길게 가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금이 회수되는 것까지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이제 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사업 구조는 이제 LH가 일부 땅을 이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해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땅을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는 뭐 아예 꾸며본 적도 없고 계획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보지 못한 상태인 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재무적 부담을 가져오는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사업 착수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여기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해서 거기서 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3기 신도시 지역에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팔지 말고 네. 여기서 모든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너무 늦었어요. 아, 그래? 너무 늦었어 이미. 상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이 이미 나왔잖아요. 아, 네, 사전 다 청약, 나왔나? 그거? 사전 청약이 거의 많이 나왔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거긴 틀렸구나. 상기 신도시는 이미 재무적인 계획까지 다 수립되고 예. 일부 토지가 분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을 좀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게 뭐 전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남은 토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주택을 토지를 다 임대할 건지 아니면 뭐 환매 조건부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시세 차익을 조금만 나게 하는 거죠. 여기 투기 목적으로 살 사람은 여기 그렇죠. 거들떠 보지도 마라. 이건 진짜 예. 살 사람만 주거 목적으로만 써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주거 안정 부담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주택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다양한 유형을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거 안정을 계속 유지시키느냐, 예. 유지시키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LH의 사업 방식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예. 거죠. 상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의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돼 있고 예. 그 중에 또 일부는 사전 청약 방식으로 이제 청약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예. 이제 공급하겠다는 걸 약속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거 뭐 굉장히 곤란한 그렇지. 얘기죠. 대신 어떤 택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0%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돼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대략 한 55에서 60% 정도가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용지로 공급이 됐거든요. 예. 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택지 매각,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부터 LH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이제 결국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예.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거기서 적자가 날 텐데 그 안에서 셀프 파이낸싱이 작용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면 되는 거죠. 해보는 거. 예. 그 3기 신도시만 해도 이제 도시 외곽이고 사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물론 서울이 더 커지는 건 사실 저도 반대지만 어쨌든 서울 시내 안에서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 살고 싶은 게 현실이니까 네. 서울 시내 안에는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서울 시내 안에도 LH나 공공택지 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그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여의도에 뭐 LH가 소유하고 있던 금싸라기 땅이 또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거 매각하려다가 매각을 취소해 버렸더라고. 네, 네. 이런 곳곳에 땅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 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그게 로또 분양이 된다는 그 대통령도 그 우려는 했었어요. 있지만은 LH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LH 개혁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LH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조성된 택지를 일부를 매각해서 예. 그 비사업, 그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설 운영,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택지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화들었고 그다음에 지금같이 공공택지를 그 수도권 외곽 주변에 계속적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택지를 재규모로 조성할 수 없다라면 LH가 주된 사업 구조에서 수익을 받았던 방식들은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재편이 돼야 하는 거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4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이런 거 얘기 꺼내지 말고 3기 신도시 잘 조성하고 새로운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LH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계속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보면 길게 봐야 10년, 15년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유형의 사업들을 그 주거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 벌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도심지에
이제 국공유지 활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공급돼 있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의 문제라든지 결국 이제 도심지로 환원하는 정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LH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의 재무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찌됐든 간에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하는 구조로 너무 한 40년 이상 이 방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것도 LH의 구조개혁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 LH 연구소의 보고서에도 지금과 같은 사업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죠. 아까 어쨌든 제가 말한 것 중에 서울 도심 내에도 네네. 공공 부지가 많은데 예. 여기를 갖다 LH가 지금처럼 당연히 팔려고 했는데 예. 팔면은 이게 집값 상승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그거 말고 대통령이 말하듯이 이걸 갖다 그럼 정말 진짜 공공주택사 공공사업으로 한번 해보려면은 파는 거는 직접 이 민간이든 건설사에 팔든 이거는 땅값을 부동산에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임대 형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토지 그렇죠. 임대가 가능한. 됐든 네네. 시세 차익에는 전혀 이게 득을 볼 수 없는 거의 소비량자가 네네네. 여기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 갖고 네네. 집 갖고 돈 벌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된다라는 네네. 그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실수요자들만 들어오는 그렇지. 거죠. 예. 그 진짜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제가 늘 말하는 게 용산에 이제 미군 기지 곧 반환될 텐데 네. 거기에 예. 이런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환매 그 차익 조건부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예. 이게 정말 그럼 신혼부부나 돈 없는 청년들이나 네. 물론 적정한 임대료 시장 임대료를 거기 부과는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택을 대량으로 LH가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임대료도 충분히 그 수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임대료를 받는다라는 거하고 예.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기한다라는 거는 예. 상충되는 말이에요. 충분한 임대료를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땅값을 얼마로 볼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임대료는 결국 토지 임대료로 공급을 한다면 예. 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마찬가지고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하고 예. 그 가격에 비례해서 뭐 이익을 곱해가지고 토지 이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 토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용산의 토지를 얼마를 평가하겠습니까? 비싸죠.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그건 서민을 되죠. 위한 임대주택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거기 집으로 돈 벌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게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를 보면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권 박사님이 우려하는 거는 시장의 토지 임대료를 다 받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토지 임대료를 다 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나는 2011년, 12년에 강남에 또 서초에 공급했던 그거는 2억 2천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 12억, 13억이 됐거든요. 토지 임대부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계를 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거기엔 토지 임대료가 계속 수입이 발생하니까 공공에게도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그 LH 개혁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LH가 공공사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두 분 좀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도 좀 하고 잘하고 있는지 다음에 또 좀 그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좀 들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